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올해 이제 여러분 시험 보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 상법 판례, 최신 판례죠? 거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재는요, 제가 최근 4년간 판례집 그래서 교재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례별로 해서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2023년까지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내준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있으신 분은 뭐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올해 나온 판례는 이게 처음이니까 활용하시면 되는데, 어, 판례집에서 5월 9일까지 제가 판례를 넣어놨었는데, 8월까지 해서 한두 세 개 판례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추록 부분 있죠. 추록 부분 함께 해서 8월까지 나온 판례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최신 판례 타겟을 상법 관련 시험에, 자격 시험에 공통되는 그런 자격 시험에 함께 판례 강의를 합니다.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요, 올해 그 6월 말까지 정도의 판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도록 이제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법무사라든지 다른 시험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8월 초까지 나온 판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요 강의는 2024년도 8월 10일까지 제가 공보라든지 판례 속보에서 상법 관련 의미 있는 판례를 전부 실었고요. 그리고 이 판례 문제에서 선택형 객관식이죠. 객관식 문제로 나올 문제를 예상 문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풀어보고 하면 뭐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판례 있잖아요. 2024년 판례는 판례가 많지 않다. 이게 판례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긴장하고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2023년 판례와 2022년 판례, 21년 판례가 아마 중요한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시험에 계속해서 출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1, 22, 23년 판례를 다시 여러분이 정리하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올해 나온 판례는 제가 해준 요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교재 갖고 있는 분은 교재로 따라오시고요. 교재 없는 분들은 제가 요거 24년 판례만큼은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제공할 테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칙 부분에서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판례가 없어요. 없고요. 이 상행위 부분에 가면 이제 문제가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제가 이제 기존 판례집의 추록 부분은 이렇게 추가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서 그 부분에 추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칙에서, 상법 통칙에서, 상행위 통칙에서, 문제 나올 만한가 싶어서 검토해 본 건데요. 일단 회사의 행위 있죠.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될까요? 이 부분인데, 뭐 당연히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건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조적 상해의 문제가 나올 때 지문으로 깔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회사의 행위는요. 회사는 상인이잖아요. 상인이고 법인 상인이고 회사가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을 한번 보시면 뭐 일방적 상행위 또 보조적 상행위 그죠? 일어난 채권도 당연히 상법 64조의 상사 시효가 적용되겠죠.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어, 회사의 행위는 요겁니다. 요걸 하나 보려고 한 것이죠.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느냐? 추정된다. 왜? 회사가 상인이기 때문에 그죠? 상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 근데 우리가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가 아닌 것을 입증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죠. 그럼 이 주장을 번복하기 위해서 증명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주장할까요? 누가 증명 책임질까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려운 건 아니고 일방적 상행위, 그 다음에 의제 상인 또는요 보조적 상행위 등등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왔던 판례라서 여러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됐고요. 뭐 관련 점은 뭐 일방적 상행위, 그 다음에 의제 상인 여러분 잘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47 보조적 상행위에서 1항, 2항을 알아둔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이게 보조적 상행위고 간주다. 그죠? 본다. 본다. 이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본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판례가 나오잖아요. 판례가 나오면 여기에서 판례 내용과 함께 이런 조문과 함께 구성을 해서 5개 지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판례 전체 하나를 가지고 객관식 선택형 문제를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어떤 요지 지문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까지 언제까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객관식 대비도 된다. 선택형 대비 된다. 그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상사시효는 당연히 상행위라는 채권이겠죠. 자, 판결로지 한번 가볼까요? 어떤 얘기를 했나? 당사자 쌍방에 대해서 모두 상행이 되는 행위 채권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도 5년의 상사시효 정된다. 그리고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보조적 상행이 똑같다라는 거 이거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판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오지선다행 지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당연한 거지만. 그 다음에 2항 가보시면 상법 5조 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나요? 맞습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한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 내려보면 회사가 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알겠죠?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추정을 본받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사람이 아니 그죠? 주장하게 된다. 그죠? 오케이. 됐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24년 8년이니까 한번 본 겁니다. 자, 됐고요. 회사법을 가볼까요? 회사법의 총칙에 가보시면 이런 판례가 나왔죠. 기존 회사가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 위해서 회사 제도를 남용했다. 뭔가 느낌이 오죠? 이거 뭡니까? 법인격 부인 문제가 될 수 있겠네. 그죠? 그럴 때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 측상 허용되는지 이 말인데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게 되면 서로 법인격이 분리됐다. 그죠? 분리된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 법인격 부인론 상황인데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별개로 주장할 수 있겠느냐? 별개로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법인격 부인론 자체가 우리가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같이 보겠다는 것인데 시효 완성만큼은 별개로 보겠다. 이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 24년도에 나왔지만 법인격 부인론의 판례 이론을 조금 있죠. 확대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판례는 확 바뀌는 것도 있지만 한 줄 한 줄씩 바뀌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 일단은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에 잠자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 회사가 채무 면탈하기 위해서 기업의 형태 내용의 시통이나 신설회사 이걸 우리가 사회 설립을 하잖아. 그죠? 사회 설립 A 기존 회사 A가요. 예를 들면 K라는 은행에 대해서 채무를 주겠다. 여기 채권자다. 채권자. 그죠? 근데 A가 어떻게 한다? B를 설립한다. 그죠? 설립하고 여기에 출자를 다 한단 말이죠.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한다는 거죠.
이럴 때 A가 뭐 합니까? 채무 면탈을 하기 위해서 B를 설립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K가 돈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A 돈이 없대. 근데 A 돈은 다 들어가 있어. B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법인격 만약 K가 B에게 돈 달라고 했더니 B가 뭐라 그래요? 나는 A와 B는 별개의 법인격이야. 나에게 돈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법인격 자체를 부인해서 A와 B는 같게 본다는 거죠. 같게 봤기 때문에 K는 누구에게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랬더니 이러면 이제 법인격 부인론이 되는 거 맞아요. 있는 거 맞는데 이번에는 뭘 했냐면 밑에 내려오면 그죠? 그래서 기존 회사가 해서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냐? 이건 법인격 부인론 일반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이고요. 요 세 번째가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논의 검토를 해야 되는 하나의 판례 내용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자, 기존 회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아예 소멸시효가 완성 안 됐어요. 채권자 달라 하는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설회사가 B가요. B가 기존 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됐다. 라고 B가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뭐예요? 요거와 요거 별개라고 하는 거죠. 별개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어요. 가능할까요?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는 그 어떤 실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동일하게 본다. 그래서 별도로 B가 개별적으로 법인격이 독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별도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럼 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가보면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가보면 판결 요지 나오죠?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을 존중하고 권리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면은 표명한 자기가 권리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시효 중단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존 회사가 2번 채무 면탈을 위해서 회사 설립을 했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죠. 이게 법인 부인론이고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기존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 별도로 자신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다?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신의 성실 원칙상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 4번 지문 하나 건지려고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판례니까 시험 문제 낸다면 이런 것들을 쭉 지문을 깔고 이걸 넣어서 4번 지문을 다르게 하거나 질문을 물어볼 수 있겠죠? 4번 지문이 중요했다. 알겠죠? 4번 지문이 중요했다. 자, 그 다음에 제2장에 이제 주식회사 가보면요. 주식회사에는 요 1번 있잖아요. 정관에 정한 사유로는 주주권 상실 여부는 판례집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집 추가하시고 7월 10일 날 나온 건데 뭐 변시에는 뭐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요. 이거는 정관에 정한 사유로 주주권을 상실하냐.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어떤 판례들이 조금의 사안이 좀 바뀌면서 발전한 거예요. 정관으로요. 주주의 지위를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냐. 오래된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요.
뭐 기본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 정관으로 갑 회사, 우리 주식회사를 합시다. 갑 회사가 A가 주주인데 정관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알겠죠?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럼 A가 어떤 정관의 요건에 맞았어요. 그럼 A는 상실되네요. 그 상실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그냥 가지는 않겠죠. A는 누구예요? 회사에 대해서 뭐 주식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갑주식회사는 그 주식을 환급받고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결국 그게 뭡니까? 출자의 환급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주식회사에서는 출자 환급은 있을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알겠죠? 자기 주식 취득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출자금 환급받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는 건데 어쨌거나 이 사안에서는요. 정관에서 뭘 적어놨었냐면 주주 자격 상실 사유 발생하면 해당 주주가 별도의 절차 없이 주주의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그가 보유하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했죠. 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주는 회사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출자금을 환급받는다. 이렇게 적혀있어 정관에. 이건 뭐예요? 결국은 사유 발생하면은 자동적으로 주주가 주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환급받게 되는 거죠. 요거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거라는 거죠. 알겠지? 그겁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도 그겁니다. 정관에서 상실 사유 발생하면 주주의 상실하고 해당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게 유효한가라는 것이 문제됐던 사안인데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회사에서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본질에 반합니다. 자, 판결 요지입니다. 일단 정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뭐 기존 아는 건데 확인만 한다면요. 정관은 우리가 자치법규로 보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치법규로 보고요. 자치법규로 보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자치법규 보고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해석도 법규 해석 방법으로 해석한다는 거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이니까 확인만 좀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단순히 당사자의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 표시만으로 주주의 지위는 상실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건 뭐 과거에 있는 판례 내용이니까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건데 한 명에서 합자회사와 다르게요. 한 명에서 합자회사에서는 퇴사 제도가 있어요. 퇴사 제도가. 퇴소 제도가 있고 거기는 왜 그러냐면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퇴사 제도를 둔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에서는 어때요? 지분의 양도가 주식 양도가 아주 자유롭잖아요. 양도하고 자기의 투자금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회사에는 사원의 퇴사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이게 하나 쟁점이고 그 다음에 정관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주식 양도하는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출자금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 정관. 이건 뭐예요? 사실상 주주의 퇴사에 관한 내용이죠. 이거는요.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로 해서 본질에 반해서 효력이 없어요. 설령 회사의 주주 구성이 아주 소규모야. 주주가 몇 명 안 돼. 이런 소수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주주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기초가 있다거나 이런 사정만 가지고 알겠죠? 그 주주에 대한 퇴사에 관한 내용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요겁니다. 그죠?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다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사안이 조금 이제 정관의 사안이 평소와 달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리 적용은 똑같다. 똑같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된다. 자, 넘어가시고요.
어, 2절 기관이라고 여러분이 체킹하고 보충해 주겠습니다. 추인 결의가 있은 다음에 종전의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를 할 실익이 있냐 이거죠. 이거는 보수 청구권과 관련되는 어떤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어요. 사안을 한번 이해만 해주신다면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 갑주식에서는 정기총회에서 갑회사 주대표선 A의 급여 인상과 특별 성과급여는 지급을 결의했어요. 이때 주주인 B가요. 주총회 특별 이해 관계인 A가 원래 참여하면 안 되는데 급여를 받을 사람이 참여했어요. 주장하면서요. 갑회사를 상대로 주총회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했어요. 근데요. 갑회사는 주총회 결의 취소 해소의 원심 판결 변론 종결 이후에 개최된 24년 2월 29일에 임시총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주총회 결의를 추인해버렸어요. 추인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 내용이죠. 보수 결정 주총이 있었는데 여기 하자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때 누가 참여했냐면 누구의 보수 결정이다? A죠. A의 보수 결정이었어요. 근데 A는 특별 이해관계인이죠. 그죠? 참석할 수 없는데 참석을 한 거죠. 이건 뭐예요? 이 보수 결정 주총회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으니까 여기 주주인 B가 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소를 제기해서 결의 취소에서의 원심 판결 변론 종결 이후 개최된 24년 2월 29일에 임시총회 취소 대상에 대한 주총결을 추인한 거죠. 이쯤 와서 이것에 대해서 추인을 했단 말이죠. 임시총회에서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결정은 하자가 있어 앞쪽에 거는. 근데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이 첫 번째 했던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다툴 수 있냐 이 말이었어요. 이게. 알겠죠? 다툴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다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추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하자가 있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유효해버립니다. 됐죠? 유효해버린다.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쟁점이 추인계로 인해서 주총의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판결지 가보시면 주식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총회에서 하자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판례 결론은 뭡니까? 종전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추인하거나 이미 그 종전 주총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했어요. 이럴 때는 종전 결의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하자, 그죠? 종전의 하자 이 부분이 하자가 있는 결의에 대해서 부존재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에 있는지 문제가 됐습니다. 자, 뭐 사안 해결은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위법한 결론은 뭐예요? 위에서 추인 결의로 인해 주총의 결의 취소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결의의 어떤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종전의 그 하자를 결의 무효 취소 등으로 다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위법한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들이 참석한 주총회예요. 우리 이제
명의계서, 다시 말해 주주 명부의 효력을 얘기하잖아요. 그 주주 명부에 기억된 자, 그죠? 주주 명부에 A, B, C 이렇게 올라간 자만이 주주총회에 참석한단 말이죠. 주총회에 참석해요. 그런데 이 A, B, C가 뭐였겠습니까? 이렇게 명의 개설을 했겠죠. 먼저, 그죠? 근데 이 명의 개설 자체가 부적법했어요. 적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형식적으로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A, B, C는 실질적으로는 주주 아니야.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이 A, B, C가 참석을 했다는 거죠. 주총에. 알겠죠? 예, 그랬을 때 이 주총회, 개최된 이 주총회가 유효하냐가 문제됐던 겁니다. 알겠죠? 유효하냐.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여러분, 그래서 주주 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주총에 참석하는 건 맞지만 그 주주 명부에 기재할 때 이 명의 개설 자체가 잘못됐을 때, 그럴 때 그 자들이 참석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죠? 참석총회는 어떨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런 주총회 참석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주요 쟁점 가볼까요? 실질 주주가 아닌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 편집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 명부상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한 주총의 결의는 뭐로 볼 거냐? 부존재냐 무효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판결 요지는 여러분 다 앞에 나왔던 것들 읽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뭐 특히 2번 같은 경우로 보시면 주주 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 명부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고, 나머지도 밑에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큰 문제 없던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보시면 4번, 5번이 그렇습니다. 회사가 인수인 청약에 따라서 주식 배정이 이루어지고 등등 통해서 만약에 주주로 기재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 그죠? 주주 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주 명부에 명의 개설을 해달라고 할 때 그 회사 측에서는요,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고.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도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설을 청구하고 청구에 관해서 회사가 형식적 심사함을 다해서 명의개설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나 그 명의개설에 따른 주주 명부의 기재는 적법하다. 알겠죠? 적법하다. 그 다음에 7번째 가보시면 이제 이게 추가적인 이론적 발전이다.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 명부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명의개서가 자체가 이제 위법한 거예요. 이때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 명부가 존재하고, 그렇죠? 그 주주 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주주 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과거에 나온 거지만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총회는 뭘로 볼 거냐? 이건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걸 본다.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례를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의개서 관련해서. 자, 판례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보험법 관련 판례를 좀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보험 관련 24년 뭐 회사법하고 상총 그거에 전부입니다. 위에 거 나온 거. 보험법 관련 판례 이제 선택형으로 그죠? 객관식으로 나오죠.
이번에 6월달에 나왔던 게 뭐냐면 보험계약상 통지 의무 위반이요. 요거는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의미가 있는 판례요. 어떤 거냐면 거기 사안에 나왔지만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망인의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일단 고지했어요. 고지. 근데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른 것을 통지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때 고지 의무 위반을 볼 거냐? 아니면 통지 의무 위반을 볼 거냐가 문제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중요합니다. 그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법 특기고 주요 쟁점은 체결당시 됐고요.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 통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뭐 관련 점은 뭐 고지 의무 위반의 계약 해지, 뭐 이렇게 위험 병행 증가 통지와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다시 말해서 조문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판례가 이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위험 변경 증가 통지와 계약 해지는 보험 기간 중이다. 보험 기간 중. 그래서 우리가 의무가 있지만 보험 계약 체결 시에 양 당사자 지켜야 될 의무, 체결 후에 양 당사자가 지켜야 될 의무가 다르죠. 그래서 651도 가보면 어때요? 보험 계약 당시란 말을 쓰는 거죠. 이 보험 계약 당시라는 것은 보험 계약 체결이 진행될 때 고지 의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52조에 가보면 위험 변경 증가 통지입니다. 이 위험 변경 증가 통지는 보험 기간 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쪽은 사전적, 여기는 사후적으로 그죠?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변경이 증가되는 사실을 할 때는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자에게 통지 의무도 있다.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 문제였어요. 한번 가보시면 판결로지 1번 보시면 고지 의무는요. 고지 의무는 651조의 고지 의무는 중요한 사실을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때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652조의 통지의무 있잖아요. 위험병행증의 통지의무. 이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큽니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근데 여사인에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갔어요. 유지해 가서 이제 계약 체결이 돼버렸죠. 그러면 고지의무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험 변경 증가됐다는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걸 계약 체결 후에자가 의무를 부담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안도 그렇고요. 사안도 어렵지 않고 밑에 보시면 이게 2번, 3번에 대한 요지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맞아요. 위반한 건 맞아. 근데 보험계약 성립 시에 고지된 위험하고요. 보험기간 중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하고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차이가. 그러니까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어, 성립 시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 위험한 일을 계속 했다는 거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럴 때 우리 판례 결론은 뭐냐면 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에 그 위험하고 기간 중에 보험기간 중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험 차이가 되었다. 이 차이만 있다고 해서 바로 보험기간 중에 사고의 발생이 위험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나요? 새롭게 변경 증가됐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지 의무하고 그 다음에 보험기간 중에 존재하는 통지 의무는 별개로 본 거예요. 별개로 봐야 되죠, 여러분. 그죠?
설령 고지 의무를 보험계약 성립 시에 위반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고, 그죠? 그 고지 안 한 그 자체가 나중에 위험, 그죠? 새로운 위험이 증가된 걸 볼 거냐, 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 요 지문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뭐 이게 나올 수 있겠는 것이고요. 그럼 또 3번 지문도 알아야 될 지문이에요. 그럼 보험자는 상법 651조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고지 의무 위반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통지 의무 위반, 652조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서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그건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위험이 증가된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해서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다. 그래서 올해 나온 판례 중에 보험 관련 판례라면 뭐 나온다면 이게 나올 것이고 안 나오면 안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기는 참 좋아요. 이 보험법 문제 내기 좋은 게 이 고지 의무 관련되는 요 다시 고지 위험 의무하고요. 통지 의무가 접촉되는 부분에 대한 두 개의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1조와 650조, 다시 651조, 652조에 대한 예, 조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5개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답은 여기 2번, 3번에서 줄 수 있겠죠. 문제는 그렇게 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예상 문제를 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상 문제 꼭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9일에 있었던 그 손해보험 있잖아요. 손해보험에서 680일 정한 보험자 대위의 상대방의 승낙 피보험자가 포함될 거냐. 승낙 피보험자가. 어, 승낙한 피보험자. 요 사건은 이거예요.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였어요.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갑주식회사와 통학 차량에 관해서 기명조합원을 갑회사로 하여서 자동차 공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연합회가 이 갑주식회사와 통학 차량에 관해서 자동차 공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을은요 갑회사로부터 통학 차량을 임차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했어요. 근데 운전기사, 병과 유치원 교사 정등이 유치원생의 무해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닫고 운행을 종료해서 차량에 방치된 무가 열사병 등등으로 뇌 손상을 입게 돼 있죠. 이러면은 이 연합회가 피해를 본 무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했어요. 지급했을 때 요 빌려서 쓴 그 유치원 그죠? 유치원 그 운영자가요. 운영자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이에요. 이 구상금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상금 청구했는데 이 보험자 대위잖아요. 그죠? 줬으니까 보험자 대위다. 우리 보험자 대위의 상대방의 승낙 피보험자. 사실은 을은 피보험자가 똑같아요. 다시 말해 전국 운송사업자 전합연합회가 만약에 A라고 합시다. 그래서 A가 연합회니까 보험회사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회사와 통학 차량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공제조합 계약 체결했으니까 보험계약 체결한 것처럼 보시면 돼요. 예, 그랬을 때 이 갑에 대해서 을이 이 차량을 사용한단 말이죠. 사용할 때 뭐라고 적혔냐면 이 승낙 피보험자 누구예요? 을도 원래는 갑이 피보험자지만 을이죠. 같이 피보험자가 된다고 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승낙 피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다시 말해서 을에 대해서 보험자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A가 이렇게 한 거예요. A가 무에게 무가 있죠. 이렇게 손이 났잖아요. 무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했죠. 지급하고 난 다음에 A가 누구에게? 을에게 부상을 청구해요. 부상. 부상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요런 문제였어요. 요런 문제. 그래서 말이 좀 보험은 원래 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어쨌거나 보험자 대위 이렇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자 대위 지급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보험자 대위하고 똑같죠. 그죠? 대위의 상대방의 을이 이 승낙 피보험자인데 이 을에게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보겠습니다. 뭐 말은 뭐 그냥 한 줄 알면 되는 게 별거 없어요. 그 쟁점도 보시면 자동차 책임보험 약관에서 김영피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 등도 거기 아까 을이잖아요. 그죠? 좀 가보시면 을이었죠. 그죠? 을입니다.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 피보험자 정했다는 거죠. 이럴 때 승낙 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해서 보험사고 발생했잖아요. 이때 보험자가 상법 681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앞쪽에 A가 있었고 연합회, 그 다음에 체결 계획 체결한 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관에 여기 이 차량을 사용하는 을까지 이렇게 피보험자로 지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정됐는데 A가 무에게 이렇게 에, 비용을 지급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험자 대위에 의해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대위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안 된다. 왜? 이 을은 승낙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알겠죠?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험 판례입니다. 그래서 보험 판례는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잘 안 읽혀요. 알겠죠? 안 읽힌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관련 조문은 보험자 대위와 관련되는 조문이죠. 손해가 제3자 행위로 해서 발생했을 때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한다. 제3자에 대해서, 그죠? 이 제3자에 대해서 아까 승낙 피보험자를 포함시킬 거냐 문제야 이 말이죠. 자, 결론 가봅시다. 간단해요. 결론은 간단한데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봤어요. 올해 나온 판례니까 설명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문이 하나 깔린다. 어떻게?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행사에 의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맞아요. 그죠?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제3자가 누구냐 이거죠. 제3자가. 제3자가 승낙한 피보험자도 포함될 거냐 이 말이죠. 그죠? 이때 여기 판례는 뭐라 그래요?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자를 의미한다. 그렇죠? 피보험자 이외자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 약관이 김영피보험자 외에 김영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자동차를 사용동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아까 봤던 그게 갑하고 을은 피보험자로 본단 말이죠. 그거는 피보험자 이외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피보험자니까 대위할 수 없어요. 없다는 거죠. 승낙 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해서 보험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 대위를 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판례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는 게 좋아요. 보험부 판례 어려워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보험 판례가 있는데요.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임보험으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 사망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판례와 관련해서, 사실은 요즘에 계속해서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어떤 한두 지문이 이론적으로 발전되는 거라서 올해 나온 거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이것도 판례집에 추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4년 판례. 사안은 이거였어요. 망인이 야근한 후에 귀가하다가 사망해버렸어요. 자택 안방에서 샤워기에 목을 매 사망하자 망인들이 우리 그 뭐야 뭐 아버지면 아버지, 남편이 그죠? 이 보험약관의 면책의 예외 사유인 어 고의 면책이죠. 고의 면책의 예외 사유인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보고 자살이 아니기 때문에 돈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돈 내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만약에 이게 자살이 아니라면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확정돼야 된다. 근데 정신질환은 보통 여러 가지 검토해 봅니다. 평소에 정신적인 병원에 가서 이제 약물 치료받거나 진단을 받았거나 평소에 그런 어떤 발작을 일으키거나 겪거나 이런 것들이 입증되면은 고의한 자살로 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나온 거니까 1번의 쟁점이 그런 것들이고요. 2번이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사망한 사람이요.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어요. 아무런 그런 그러니까 진단을 하거나 뭐 했던 적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가족들은 주장하는 거죠. 평소에 좀 이상했고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항상 좀 우울하고 뭐 그랬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이럴 때도 그러면 어, 정신질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그죠? 문제죠. 뭐 약을 먹거나 진단받은 기존 기초 자료가 있으면 정신질환이 확실히 입증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없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가 판례가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진단받은 적이 없는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판단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판례가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상법 659조와 732조의 이의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지문에 섞어서 5개 문장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자의 면책 사유 중에 뭐가 있어요? 인보험에서는요, 피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는 보험자는 면책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요. 고의 중대한 과실로 그죠? 그래서 자살을 고의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살을. 그래서 자살하면은 면책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살이 아니고 만약에 정신질환이라면 이거는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질문을 넣을 것이고 그 다음 732조 2의 중과실내는 보험사고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에서 발생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조문에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판결로지는요. 앞쪽에 그 했던 내용 다 똑같이 있습니다. 뭐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에 뭐 이런 것들은 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다. 이런 것들 다 동일한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동일하고요. 이때 3번도 마찬가지요. 사망한 사람이 우울증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의학적 견해가 요거는 21년에 나온 판례인데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자를 토대로 해서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알겠죠? 신중하게 판단한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번 판례 내용을 얘기해 준 겁니다. 어떤 거냐? 4번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앞에 이미 여러 이러한 정신질환 관련되는 판례 내용들이 쭉 축적되어 있으면서 추가적인 지문들이 한두 개 나와 있잖아요. 그건 같이 반드시 집어넣어서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그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앞쪽에 판결이 없었던 거죠.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보험회사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자살한 거기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볼 땐 실제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검토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판례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자살일 때까지의 경위, 재반 상황, 사람이 사망, 남긴 말, 유언 같은 거 있죠. 남긴 말,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모든 자료를 통해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겠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다. 알겠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판단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을 해서 우울증 환자가 있는지 정신질환인지를 검토해야 된다가 요 판례의 핵심 쟁점이었다. 됐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모든 사정을 토대로 해서 다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판례가 같이 나왔던 게 자살 당시 우울증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 방법. 이건 또 뭐냐면 요거랑 고위의 문제랑 판례랑 같이 함께 낼 가능성이 큰데요. 뭐냐면 자살할 당시에는 이러한 우울증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나타나다도 자살할 당시는 아주 정상적으로 행동하면서 자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다라고 주장했는데 판례가 이것도 무조건 자살 당시에 정상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자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이 느껴주셔야 되겠다. 자, 가보겠습니다. 뭐 쟁점 가보시면 여기서 쟁점은 그였습니다. 사람이 생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받아왔고 우울증 장애 등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판단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내가 얘기해 줬다. 판례가. 근데 우울증 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령된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죠.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새로운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요지를 가보시면 앞에는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보면서 뭐 여러분들은 이제 3번, 4번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앞에 내용과. 그래서 3번은 어떤 내용이냐? 자살에 이르된 등등 있죠.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에 판단해야 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서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우울증 장애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명정, 망상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판례가. 알겠죠?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판례가 보험법 판례가 자살과 관련되는 판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24년도 판례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24년 선택형 예상 문제는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의 뭐 우리 교재는 다 실려 있고요. 여기 추가 나온 것도 여러분에게 다 해서 24년 부분은 여러분에게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풀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거하고 제가 문제 낸 거하고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24년 판례 추가 판례에 대한 예, 해설은요. 요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요 24년이 아니고 23년, 22년, 21년 판례 있죠? 요걸 여러분이 다시 잘 보셔야 되는데 23년 판례 제가 한번 설명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